자, 모두들 안녕하세요. 파라벨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시다시피 카피티니 장군과 다니엘레 모로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0분 사이에 들어온 소식은 벤스의 여행이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시 서로에게 총을 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두 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린 늘 이런 상황에 놓입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그럼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봤죠? 즉 한쪽에서는 15가지 항목의 제안이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10가지 항목의 제안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미 2주 전부터 각 항목들이 너무나도 다르고 조율이 불가능해서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다른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란 선박에 총격을 가했고 그 배에 승선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마지막 이틀 3일 동안은 농축 우라늄 논의에 매우 집중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하길 그래 우리가 농축 우라늄을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란인은 아니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중간에서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이 그것을 보관하겠다고 제안했고 제 기억에 파키스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국인들은 이 해결책을 분명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축 우라늄이 별다른 문제 없이 다시 이란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부응하는 요청처럼 보입니다. 즉 문제의 근원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는 것이죠. 두 번째 협상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사실 두 번째 라운드는 트럼프가 한편으로는 두 번째 협상 라운드가 진행 중이다. 아주 잘 되고 있다. 매우 유익한 대화다. 라고 말하던 때였습니다. 이란인들은 공식적으로 정말로 우리는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협상 라운드는 전혀 없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늘입니다. 결국에는 마주쳐야 했죠. 오늘이 2주간의 휴전 기간 21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실 선박 납포 사건 등 여러 가지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달아올랐습니다. 지난 24, 48시간 동안 말이죠. 그리고 사실상 벤스 제외하고는요. 불과 4시간 전까지만 해도 워싱턴에 있었고 파울로와 통화하면서 아니 워싱턴에 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비행기로 얼마나 걸리지? 라고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올지 말지 이미 매우 의심스러웠어요. 이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각자 자기 입장을 고수할 거예요. 파울로, 바로 네 얘기부터 듣고 싶었어. 배 문제에 대해서 네 생각에는 USS 스프론스가 위대한 제독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스프론스 제독이 이란 선박에 발포했고 그 배에 승선했고 등등 바로 이 48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야. 이게 일종의 연극, 역할극 같은 건가? 우선 모두에게 좋은 저녁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레. 안녕하세요, 미르코. 그리고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우선 아주 분명한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협상 라운드에서 이란인들조차도 별로 믿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선박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닻을 올리고 봉쇄를 뚫으려고 시도합니다. 이란 선박에게 닻을 올리고 이쪽으로 가봐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길 기대했던 거죠. 즉, 미국의 해상 봉쇄가 적대적인 행위임을 유발하고 입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협상을 요구하는 순간에 자행된 전쟁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란이 만든 함정이었고 미국인들은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시작할 때는 좀 더 느긋한 태도를 기대하지 막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총을 쏘는 그런 행동은 기대하지 않잖아요. 협상, 그렇죠. 이 장면들은 선박이 무전을 통해 엔진을 멈추라고 명령하는 모습인데 해상 봉쇄 작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란인들은 당신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았고 이란 선원들을 인질로 잡고 있으며 이란 국가의 재산을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협상을 강요하거나 협상을 생각할 때 당신들은 불성실한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란인들은 트럼프가 꺼낸 평화회담 제안에 20분 이상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논의가 있을 때 먼저 미사일, 오만에 대한 미사일, 그리고 다시 미사일이 있었으니까요. 다른 논의로 돌아가서 평화 정상회담을 열자마자 누군가는 미사일을 맞습니다. 저는 이란 지도자들이 집에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신중함을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내려가면 저 사람들에게 미사일을 쏘자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사실 이것은 미사일 공격에 아무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말없이 지켜보는 이란인들과 많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더 이상 초강대국의 진정한 무기인 신뢰라는 자산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 내가 너에게 내 힘을 증명하기 전에 내가 증명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네가 더 온건한 결정을 내리게 해야 한다는 뜻이야.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그것이 허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초강대국들은 항상 허세에 의존해왔다고 할 수 있지. 파월로, 미안하지만 이건 게임이야. 이란인들이 함정을 파서 배가 막힐 걸 이미 알았지. 이들이 USS 트리폴리에서 출발해 여러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리고 반대편엔 트럼프가 있어. 그는 뻔뻔하게 거짓말하며 그래, 협상 중이야. 잘 되고 있어. 라고 말해. 트럼프 입장에선 잘 되고 있어. 그는 협상을 상대가 말도 안 하거나 없는 사람과 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가 협상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 걸 믿어. 하지만 이건 일종의 소통 게임이야, 파울로. 그러니까 나는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고 반대편에서는 나쁜 쪽이 없다고 말하지. 그들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는 기억해야 해. 백악관의 어느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면 주변 풍경이 그에게 권력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줄 거야. 워싱턴은 도시로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위대한 국가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건설되고 탄생한 수도 중 하나야. 처음에는 내부, 그 다음엔 외부에서. 워싱턴은 애초에 수도로 계획된 도시로 기존에 있던 도시가 나중에 수도가 된 게 아니야. 그는 이해하고 설명을 들어야 할지도 몰라. 그도 잠시 동안은 이전 대통령들처럼 미국의 대통령일 뿐이야. 남는 것은 미국이야. 그리고 이런 장난들이 다른 많은 분야, 예를 들어 금융이나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 포커를 하거나 거실 바닥에서 손주들과 노는 건 괜찮아. 하지만 어떤 위치에 있다면 그런 것들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시도조차 할 수 없어. 가끔은 시도해보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네 역할이 그걸 막기 때문이야. 만약 그가 경직되어 있다면 그는 자신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는 천재성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만큼 앞선 비전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약간 독창적이어도 괜찮아. 하지만 그는 그 역할에 단순히 부적합한 사람일 뿐이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야.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 가진 권한과 미국 국가기구 전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그는 가치 없는 의회 덕분에 운이 좋은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을 갖게 되니까. 만약 의회가 나쁜 의도를 조금이라도 가진다면 대통령을 쉽게 넘어설 수 있어.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질 거야. 그래서 미국에는 정상적인 대통령이 필요하고 의회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해.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스스로 관리 못해. 한쪽 다리로만 서 있는 거라 좋지 않고 둘 다 무릎 꿇고 있는 거야. 지금은 양쪽 다리 모두 제대로 서 있지 않지만 선거 후 한쪽 다리가 제자리에 돌아와도 그들은 한쪽 다리로는 설 수 없다. 지금은 커피 테이블 같은 상태야. 그래, 이건 플라밍고의 정치야. 하지만 플라밍고는 한 다리로도 균형을 잡을 수 있는데 그건 플라밍고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지. 가만히 서 있어. 거기 그대로 있지. 만약 한 발로 춤을 춘다면 문제가 생길 거야. 바로 그거야. 트럼프는 플라밍고야.
자기가 플라밍고라고 믿고 있고 더 심각한 건 자기가 춤출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거지. 내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터스크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미국인들이 정한 통제구역도 넘어섰어. 하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다른 선박들도 가끔씩 멈춰 세워진다는 거야. 이게 꽤 이상한데 여기 봐봐. 저기서 선박을 멈춰 세웠어. 그래, 분명히 이란으로 가는 항로라고 신고하긴 했지만 그들은 선박을 잡으러 갔어. 티파니호야. 그냥 티파니가 아니야. 그래서 아무도 아침은 못 먹었지. 그리고 이것도 보츠와나 국기를 달고 있었어. 조금 수상하긴 했지만 여기서도 사실상 검문하러 간 거야. 그러니까 국제해양법상 공해에서 검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 그래, 그건 권리야. 의심이 있으면 할 수 있지. 하지만 그 의심은 선적 명세서에 근거해야 해. 이 배가 전쟁 중인 나라, 그러니까 너랑 전쟁 중인 나라로 군수물자를 운반한다고 의심될 때만 가능한 거야. 다른 나라랑 전쟁 중인 게 아니라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기술을 운반하거나, 웃기게 들릴지 모르지만 노예를 운반할 가능성이 있을 때도 그래. 마약도 있어. 노예는 여전히 남아있어. 지금도 그렇지. 하지만 이런 원칙이라면 전 세계 어떤 해군도 국제 해역에서 누구든지 승선에 검색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먼저 증거를 제시해야 해.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 예를 들어 배 위에서 말이야. 아니야. 정부에서는 네가 검문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면 손해나 지연 같은 것들은 네 정부가 그 배의 국적국에 보상해야 해. 내 생각엔 미국이 보츠와나에 돈을 주는 것 같아. 아니면 이란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의식이 있는 윙어는, 하지만 그 뒤에는 한 가지가 있어. 미국은 우리가 바다 어디에서든 누구든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 그건 그들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야. 맞아. 정말 그래. 그들은 모든 바다를 지배하고 있어. 하지만 오늘날 중요한 작은 바다 한 조각만 빼고.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근본적인 문제야. 미국은 아주 작지만 매우 중요한 해협이 자신들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지 않은 것을 용납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들의 힘은 세계 항로를 실제로 통제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야. 그리고 항로들은 모두 언젠가는 해협을 지나게 되어 있어. 말라카 해협, 타이완 해협, 지브롤터 해협, 수에즈 해협, 다르다넬스 해협, 바렌츠 해협, 파나마. 그리고 지리 수업은 여기까지야. 더 이상 없어. 코스타도 그거야. 하지만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결국에는 특정한 곳을 지나가야 해. 그리고 미국은 지배력과 어디에서든 개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누가 특정 공간을 지나갈 수 있고 누가 못 지나가는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들의 힘을 만들어내. 네가 이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미국의 권력 본질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야. 러시아인들도 마찬가지야. 그들은 육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네가 그들의 땅을 점령하려고 하면 그들은 그걸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땅, 영토에 대한 소유권만큼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힘의 원천이야.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부가 설명되고 벨라루스를 지배하려는 이유도 설명되는 거지.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땅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미국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바다를 물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어. 이걸 건드리면 미국의 힘의 본질을 건드리는 거야. 그건 금융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야.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거야. 전 세계가 내 조건에 따라 무역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림랜드 지정학 이론이지, 맞지? 즉 스시마, 수에즈, 호르무즈 등 모든 해협이 포함된 그 띠 말이야. 두 가지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말을 넘길게.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건 미국인들이 저지른 혼란들이었어. 그들은 이란 선박의 함정에 빠졌고 또 다른 선박을 납포했어. 트럼프는 협상이 있다고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부인했지. 반대편도 가만히 있던 건 아니야. 4월 18일 이란인들이 한 선박에 총을 쐈어. 이게 그들이 선박에 총을 쏜 모든 사례들이야. 4월 18일에는 두 척이었어. 한 척은 유조선인 마인시프 4호였고 에버글레이드는 손상을 입어서 돌아가야만 했지.
그리고 물론 투스카 사건도 있었지. 그러니까 양쪽 모두 각자의 역할을 한 셈이야. 자, 우리가 트럼프가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니엘레가 라이브 전에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었어. 내 생각에 우리가 다뤘던 꽤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어. 실질적인 측면, 즉 조종사 구조 작업에서 일어난 일 말이야. 우리가 몰랐던 건 그 뒷이야기였지. 그래서 다니엘레 부탁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기억하신다면 어느 순간 비행기 한 대가 격추되고 F-15 조종사, 즉 미군 조종사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매우 복잡한 부조작전이 시작되었고 많은 인원과 병력이 동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백악관 지하에 상황실이 있다는 걸 아시죠?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빈 라덴을 체포하고 사살하는 작전을 지휘했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는 미국의 정치 및 군사 지도자 12명 정도가 오늘 저녁에 모여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요일 저녁 워싱턴 시간으로 밤 8시 30분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입니다. 정치와 펜타곤이 매우 복잡한 작전을 수행하는 데 협력했습니다. 실제로 이란 상공에서 추락한 F-15 미군 조종사를 구출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황실, 트럼프, 펜타곤, 그리고 그의 행정부에 속한 인물들. 이것은 매우 유명한 위험한 작전입니다. 그 사건을 파라벨로에서라도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날 밤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의 위험은 트럼프가 지미 카터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미 카터가 다시 한번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 미국인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 헬리콥터 작전을 보냈을 때 그 작전은 참사로 끝났고 그 참사는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 재선에 실패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도널드 트럼프가 느낀 공포는 무엇이었을까요? 작전이 실패할까 봐 두려웠던 거죠. 상황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상황실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 두 번째 행정부에서는 첫 번째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자신을 둘러싼 인물들로 팀을 꾸렸습니다. 첫 번째 행정부 때 네로라 하는 장군들, 정치인들, 기술자들, 전문가들이 트럼프에게 여러 번 안 된다고 했고 이는 모두에게 다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는 자신을 오직 예스맨이나 예스우먼으로만 둘러싸기로 선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자리에 있던 펜타곤의 지휘관들이 이 남자가 사실상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말한 거죠. 작전이 실패하면 물러나는 건 나지 당신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를 상황실에서 데리고 나가야 했어요. 작전이 진행 중일 때 그를 문자 그대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정보를 조금씩 나눠서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를 의사결정의 운영 단계에는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이란인들도 알고 있는 것이고 아까 미르코가 했던 소개를 들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이제는 상대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리고 카피티니 장군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아카데미에서 공부하셨겠지만 저는 시민으로서 상대방에게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보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트럼프가 우리를 속이려고 닉슨처럼 행동한다. 아니요, 저는 트럼프에게 전략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는 그냥 끼어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조사, 뉴욕타임스의 조사, 아무도 그걸 반박하지 못했어요. 뉴욕타임스 조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요? 크리스마스 전에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2단계로 작전을 진행합시다. 먼저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고 그러면 정권이 무너질 겁니다. 모사드 국장도 마찬가지로 워싱턴에 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뉴욕타임스의 재구성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이 직접 임명한 장군들을 포함해 펜타곤 전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어붙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지옥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즉, 한 번 헛디디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연달아 따라오게 됩니다. 제 생각에 카피티니 장군이 설명했던 것이 바로 이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제거했습니다. 이 점은 제 대학 동창이자 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이자 전 주중 미국 대사였던 사람이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죠. 그들은 국무부에서 페르시아어, 즉 이란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부사하는 팀 전체를 제거했고 국무부의 이란 전문가들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냈습니다. 제거까지 했습니다. 참모총장과 분명히 그에게 이건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다른 사람들의 해인도 설명해 줍니다. 물론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항상 떠오르게 하는 2명의 건설업자를 보냈어요. 토토와 페피노가 두오모 광장에 있을 때처럼요. 그들이 밀라노 두오모 앞에서 교통경찰에게 우리는 알고 싶었어요 라고 말할 때처럼요. 자, 당신이 이 팀을 믿고 맡길 때, 그리고 당신이 정말 거의 실시간으로 나온 소식을 전했을 때, 당신이 그 소식을 전할 당시 워싱턴 포스트 사이트에는 아직 벤스가 더 이상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었죠. 미국 기술진 팀이 미국인들에 의해 배제된 상황에서 벤스를 끼워 넣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벤스는 이런 작전들에 가장 반대하는 인물인데, 왜냐하면 이런 작전들이 마가 운동의 모든 선거 공약과 정면으로 모순되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카피티니 장군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사건의 진짜 문제입니다. 네가 공격한 것이 잘못이었고 누군가가 맞대응할 가능성을 과소평가했어.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말했지. 베네수엘라에서 잘 됐으니 이란에서도 똑같이 해보자. 그건 정말 사과와 배를 혼동한 거나 마찬가지야. 너는 이란과 엮이게 됐고 이제 이란은 더 이상 양보할 어떤 이익도 없어. 왜냐하면 각자의 역할이 완전히 비대칭적이기 때문이야. 이란 입장에서는 47년 동안 주변 거의 모든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걸프 국가들까지 적으로 삼기로 선택한 이후로 이렇게 포위된 상황이야. 이건 미국이나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는 다른 상황이야. 여기서 우리는 서방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걸프 국가들까지 곤경에 빠뜨렸다는 사실로 이어진다. 그들은 오늘 밤에도 여전히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지만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트럼프가 최근 벤스를 마치 야마토의 마지막 항해처럼 거의 자살 임무에 보내서 둘 사이에 문제가 있다. 처음에는 헝가리에서 곤란하게 하더니 이제는 여기로 보내 망신을 준다. 벤스는 이제 자신이 순수한 마가를 대표한다고 느끼고 있는데 트럼프는 모든 걸 잘못해서 말하자면 벤스를 자기 일에 끌어들이고 싶어 한다. 아니 봐봐, 나는 경험상 그리고 성격상 음모론에는 반대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엄청난 혼란만 있을 뿐이야. 내 생각에는 그가 벤스를 끌어들이고 싶었던 것 같아. 하지만 시작은 우리는 카피티니가 하는 분석에 머물러 있어. 네가 처음 분석을 잘못하면 그 다음은 전부 계단을 불러 떨어지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맨디 밴스 얘기야.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지. 페라벨룸을 본 사람은 기억할 거야? 여론조사에서는 오르반이 질 거라고 확실하게 말했었지. 논의는 오르반이 많이 질지 조금 질지 아니면 헌법을 바꿀 만큼 충분히 질지에 관한 거였어. 그런데 실제로는 헌법을 바꿀 만큼 크게 졌지. 어제 오르반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명한 900억 유로 지원금의 차단,
즉 거부권을 철회해야 했다는 걸 기억해. 갑자기 그러면 네가 이 인물을 이미 질 게 뻔한 싸움에 내보내는 게 그를 망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거야. 게다가 반스도 있었고 그에게 봐라 네 사위를 또 한 번 보내라 어차피 할 수 있으니까 라고 말했어야 해. 걸프 지역에 호텔 4개가 있잖아. 수십억 달러를 주머니에 넣어. 우리 모두 행복하지. 너에게 반대할 수 없는 사람들로 팀을 만들었을 때 넌 아주 중요한 점을 기억한 거야. 미르코, 의회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의 공화당원들의 손에 있지 않아. 이건 중도 우파의 의회가 아니야. 재선에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하원 의원들과 상원 의원들의 의회야. 트럼프가 너희를 내쫓겠다고 하면 진짜로 내쫓아버려. 그들은 이제 대통령에게 아무런 자율성도 없어. 게다가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자. 대법원은 1년 반 전 트럼프가 사실상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저지른 범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지를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는 전략도 없고 논리도 없고 자기 통제 능력도 없는 인물에게 모든 걸 맡긴 셈이야. 여기서 우리는 상황실에 정구 인사들이 둘러앉아 있는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돼. 나중에 원하면 그 얘기도 해줄게. 미쳐버린 FBI 국장부터 시작해서 말이야. 며칠 전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탐사 저널 중 하나인 애틀랜틱이 이렇게 말했어. 그가 너무 취해서 극도의 비상 상황에서 FBI가 문을 부숴야 했고 그는 완전히 만취한 상태로 안에 있었다고. 네가 만든 상황이 FBI 국장, 펜타곤 수장까지도 말려들게 했다는 거 알아? 그가 선택한 거의 모든 그룹이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냥 친구랑 바에서 2잔 마시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알코올 중독이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트럼프가 맡긴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야. 발라토는 애틀랜틱을 고소하면서 2억 5천만 달러를 요구했어. 내가 질문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에 터키가 핵무기를 갖추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아마 보고는 있겠지만 그 나라들은 위험국가에 속하지 않아. 누군가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 잘 생각해봐. 그건 북한의 집착이었고 이단의 집착이었지. 왜냐하면 그걸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 예를 들어 카다피 같은 사람들은 다 제거당했으니까. 핵무기가 없는 사람을 제거하는 게 더 쉽거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소위 말해서 자신들이 경계선에 있거나 위험하다는 걸 아는 나라들은 그게 집착이야. 용어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해. 이건 너에게 하는 질문이야, 다니엘레. 트럼프와 댄 케인 사이의 말다툼 이야기가 진짜야? 사이? 댄 케인과 맞붙었다는 거야. 못 들었어. 대답을 못하겠어. 정말 몰라. 대답을 못하겠어. 핵무기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추가할 수 있어요. 파라벨룸을 본 사람 있나요? 트럼프가 재선된 다음 날 우리가 바로 말했던 게 있는데 만약 핵무장을 검토할 첫 2나라는 한국과 일본일 거라고 했던 걸 기억해 주세요. 그들은 정확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록에 스웨덴과 폴란드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폴란드는 직접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유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즉, 만약 누군가 그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원한다고 말하는 셈이죠. 파울로, 이런 회담이 없다는 점과 트럼프가 약속을 지킨다면 여기 87명이 줄을 서 있고 내일이면 사실상 다시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러면 네 생각에 최소 시나리오와 최대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에너지 시스템이 파괴되면 걸프 군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네 생각에 이 최후 통첩이 끝나면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할 것 같아? 고마워. 그런데 웃긴 건 이 전쟁은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전쟁 중 하나라는 거야. 이게 새로운 점 중 하나야. 보통 전쟁은 상대 군사력에 물리적으로 우위를 점해서 이기잖아. 이번 전쟁은 전쟁 역사상 드문 경우야. 이 전쟁은 군사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채로 시작된 전쟁이야.
즉 어떤 경우에도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는 거지. 즉 이란은 이스라엘이라는 적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심각한 것은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도하지 못한다는 거야.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거고. 왜 이런 전제를 두는 거지? 왜냐하면 군사적 수단으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사이에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떠올렸다고 해도 만약 그 목적이 정말로 체제 교체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란을 미국의 영향권 아래로 다시 끌어들이는 체제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해서 중동 지역의 방정식이 해결될 수 있었겠죠. 미국에게는 유리하고 중국에게는 불리하며 러시아에게도 어느 정도 불리한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작은 부연 설명입니다. 다시 돌아온 이란, 레자 팔라비 왕조가 다시 집권하여 이란이 다시 평화롭게 되었을 때 미국과 매우 친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우리가 당신들의 절친이었는데 라고 말하며 논의의 여지를 남겼을 것입니다. 이제 만약 이 사람들이 당신들의 친구라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지만 그만두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전쟁은 군사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교적으로 중단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한 초강대국이 자신의 초강대국 지위를 상실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설령 트럼프가 통치한다고 해도 스스로 자멸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약점의 증거가 모두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모두의 눈앞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상전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초강대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육군이 그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미군의 군사력 중 남아있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미군에 남아있는 군사력은 해군과 공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통제 능력과 사이버 네트워크 역량에도 있습니다. 결국 미군의 육군은 미국 군사력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전장에서는 그것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공군력을 발휘하려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국가적 힘을 발휘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이유는 해군 함대가 이란 해안에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소심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쏘고 내일도 쏘고 나흘째에도 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은 미사일 하나가 포드함의 주 갑판에 명중하면 심각한 공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가라앉지 않더라도 핵 항공모함이니까요. 이것도 따로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외교적인 방법을 원하지도 할 수도 없다면 할 수 있는 건 시간 끌기뿐입니다. 우리는 계속 수비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패스하지만 하프라인은 넘지 않아. 나는 골은 넣지 않고 추가 실점만은 막아보자는 거야. 비유를 빼고 말하자면 우리는 또 한 번 폭격을 하고 그러면 혹시 상대가 누그러질지 지켜보자는 겁니다. 이미 알다시피 네가 이륙할 때 저쪽 사람들은 그들도 이미 약해지지 않을 걸 알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해야 한다면 이 15일 동안 미국 공군은 기술적으로 조종사들을 쉬게 하고 더 나은 계획을 세우고 항공기를 정비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조금씩 정비하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일종의 휴식, 전문용어로는 작전상 휴지기입니다. 작전상 휴지기는 두 작전 주기 사이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 휴식이 끝나면 이것은 휴전이 아니지만 새로운 작전 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라건대 당신이 언급한 목표들, 즉 이란의 핵심 요소들을 공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딘가에, 아마도 먼지가 쌓인 국제법 교과서 어딘가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민간인을 죽이고 다리를 무너뜨리고 댐을 파괴하고 전체 지방을 침수시키고 병원을 폭격해도 누가 알아차리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네가 잘 말했듯이 이런 종류의 행동에 대해서는 위험이 아니라 거의 확실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점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이란인들이 걸프 지역의 유사한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데 걸프 국가들은 이란만큼의 전략적 깊이가 없습니다.
전략적 기피라고 했는데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물도 전기도 아무것도 없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곳에는 오직 사막과 그늘에서도 47도의 더위만 있을 뿐입니다. 일주일 안에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는 2개의 정유소, 2개의 정제 시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 시설들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경유와 다른 것들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전략적 깊이가 없습니다. 즉, 작고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 수준으로 옮겨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매우 잘 준비되어 있고 매우 강력하더라도 결국에는 작고 밀집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담수화 시설이나 산업 시설의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정당한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2번째 작전 명령은 만약 진정한 협상을 정말로 시작하고 싶다면 이미 폭격당한 곳을 다시 폭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폭격하고 파괴한 병영을 또다시 파괴하는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러면 내가 시간을 벌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심각한 추가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다른 경로를 찾을 수 있는지 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15일 동안은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으니까요. 파울로, 혹시 이 눈치 보기 같은 행동이 한쪽이나 다른 쪽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2번째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협상이 결국 실패할 걸 뻔히 알면서 말이죠. 네. 하지만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야 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할 수만은 없어요. 어떤 게임이든 한 판을 상상해 보세요. 전반전이 있고 휴식 시간이 있고 후반전이 있죠. 하지만 우리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먼저 10골 넣는 사람이 이기면 그 다음에 새로운 경기를 시작하자고 했죠. 하지만 경쟁의 끝을 정해주는 진짜 규칙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저도 정말 동의해요, 파울로. 우리 러시아인들을 기억해 봅시다. 5년 동안 말이죠. 알겠어요. 하지만 5세기는 아닐 거예요. 아니요. 5세기이 될 거예요. 세기요. 상식이 있는 러시아인이나 우크라이나인이라면 누구나 앞으로 25년 동안 돈바스를 위해 싸우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5년, 6년, 7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영토가 이어져 있고 본질적으로 지상전과 드론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한쪽은 1억 4천만 명, 다른 쪽은 3천만 명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이 5년이나 지속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전쟁의 조건을 이스라엘에 적용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주민들이 다른 나라로 대거 탈출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없고 버틸 수 없으며 그럴 만한 규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란은 그럴 만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계속될 수 있습니다. 15일간의 휴전은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만약 3주간 휴전을 했더라면 지금쯤 서로 총을 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내일이나 모레부터 무엇을 공격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다시 강하게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이란인들에게도 똑같이 할 기회를 준다면 상황이 더 커지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전 세계적인 공급 위기가 반년 단위로 여러 차례, 아니 몇 년 동안 계속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인도도 개입해야 하고 중국도 개입해야 하며 유럽도 유럽으로서 개입해야 하고 파키스탄도 개입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지나가지 못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란인과 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만 소란을 피우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도 살아야 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살아야 하니까요. 이란은 자신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무너진다면 차라리 다른 쪽도 함께 무너지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 결국 지역적으로도 그들도 나도 수준이 낮아져도 내가 약해지진 않는다. 우리는 여러 번 라이브에서 이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복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상 걸프 지역 모든 국가의 일부 대형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의 전략적 의존성은 바로 이단이 우리와 함께 그들을 나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먼저 공격한 게 아닙니다. 이란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저 멍청이들과 친구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모두 해변에서 수십억을 벌고 있었을 텐데 잘못된 선택을 했다. 우정 때문에 너희는 너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엮였고 그들은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들은 너희가 그들의 목표 선택으로 먼저 대가를 치를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도 똑같이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페르시아만의 절반이 절망에 빠져 이란과 동맹을 맺거나 아니면 중국처럼 이란을 지지하는 누군가와 손을 잡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런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아래에서는 걸프 국가들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그 기지가 보호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끌어들인 원인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도 그 점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발은 무엇인지. 트럼프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다니엘을 위한 것도 있어요. 공중전만으로 이긴 전쟁은 없다는 말을 듣지만 일본은 예외입니다. 이 주장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상전, 해공전이었습니다. 공중전은 주된 부분도 아니었죠. 일본의 생산 능력을 완전히 파괴한 것은 일본 상선대의 대부분을 파괴한 잠수함이었습니다. 전쟁전에도 수량이나 규모 면에서 뛰어나지 않았고 재건 능력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대일본 공중전만 놓고 본다면 일본에 도달하기 전에 돌리틀 소규모 공습이 먼저 있었는데 이 공습은 주로 펄하버에 대한 복수의 의미가 더 컸습니다. 먼저 다른 지역들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오키나와, 타라와, 이오지마, 과달카날, 펠렐리오 같은 전투가 없었다면 등등. 모든 섬을 점령하는, 즉 기지로 삼을 수 있는 섬들을 점령해서 다른 섬들로 진격하는 개구리 뛰기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본토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었죠. 땅이 거의 없는 곳에서 지상전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은 태평양에서 벌어졌지만 땅은 아주 적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공군의 장군이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오키나와를 거대한 공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모든 내발 폭격기를 영국과 유럽에서 오키나와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계산을 해봤고 하루에 3번 1500대의 폭격기가 1500번 출격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일본을 파괴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핵폭탄이 등장했습니다. 모에게 질문입니다. 블랙록 사장과 BR 인수, 홍콩 항만 권리 배입, 그리고 트럼프가 그를 연준에 추천한 것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상한 움직임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시청하는 동안 채팅을 따라가며 답변 드리자면 이 특별회의가 있습니다. 특사에 있습니다. 위코프와 자레드 쿠시너 대통령 고문이 백악관 입구 밖에서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루비오도 있고 국방장관 헥셋도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루비오를 포함해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상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곳은 이탈리아보다 6시간이 적으니 작전이 명백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회의는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하기 위해 열린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하신 의견에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즉, 양측은 완전히 상반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란은 억지력의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즉, 이란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억지력마저 포기한다면 그 순간 바로 끝장입니다. 이 나라들의 모든 역사가 말씀하신 카다피 사례처럼 그렇기 때문입니다. 카다피가 화학 및 생물학 무기를 포기하는 순간 그는 끝장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경험은 북한에게 가르쳐 줍니다. 북한은 재무장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란도 마찬가지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6주, 7주 전쯤
제네바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영국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란인들은 일부 문제에 대해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피트콕 쿠츠너 듀오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양보하고 있던 순간에 휘트콕, 미안합니다. 휘트콕, 제가 항상 실수하네요. 휘트콕 쿠츠너, 그들이 어느 정도 타협을 받아들이려던 순간 트럼프가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상대방이 아무리 싫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미국 측 대화자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야. 나는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 생각에는 정말 엄청난 혼란이 있을 뿐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싶어.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1월 수억 명의 이란 사람들이 악명 높은 정권에 맞서 거리에서 시위할 때 트럼프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곧 너희를 구하러 갈 거다라고 말했었지. 그 발언을 12월 네타냐후가 이란 국민들에게 정권에 맞서 반란을 일으켜라 하고 파르시어로 호소했던 사실과 합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트럼프가 정말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했다는 추가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5만 명의 미군 병력, 이 6주째 그곳에 대기 중이라는 점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염을 떠나서 탄약 사용에 관해서도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최근 며칠 동안 펜타곤에서 이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즉 탄약도 한정된 자원이란 뜻입니다.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미국 대통령에게는 이 개념이 그다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마호크 미사일이 몇 발 쓰였는지도 계산됐습니까, 장군님? 그리고 대략 몇 개인지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누군가의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돈이 떨어지고 무기가 떨어지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끝나서 끝나는 겁니다. 싸우고 싶은 의지가 아니라 싸울 수 있는 능력이요. 미국의 전투 수행 능력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제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의회에서 열린 첫 번째 청문회가 매우 흥미로웠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연방준비제도의 새로운 수장은 이론적으로는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데 협조해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이 전쟁 때문에 안타깝게도 카피티니 장군이 이 점에 대해 옳습니다.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내일 아침에라도 이들이 다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오르고 에너지 비용도 증가합니다.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질 위험이 커지고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이 세 번째 탄핵으로 재판을 받을 위험도 커집니다. 누군가는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스템이 너무 악화돼서 트럼프는 10년째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를 감옥에 보내라. 클린턴을 감옥에 보내라. 바이든의 아들도 감옥에 보내라. 하지만 반대편에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엔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민주당원들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착하고 공화당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결판을 내자고요.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왜 흥미로운가요? 왜냐하면 이 후보가 본질적으로 트럼프가 파월, 즉 현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원했던 일을 할 여지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즉 5월 중순에는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자금 조달 비용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달러는 세계 그 자체입니다. 한계와 자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의 중심입니다. 항구 등과 관련된 합의에 대해서는 타협이 가능해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 매우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많은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스폰서에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채팅창에서 바로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링크는 바로 인콘입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매일 스팸 메일이나 신청한 기억도 없는 서비스로부터 메일을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들의 리스트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특히 무료 사이트라면, 무언가가 무료라면 그 상품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인코니가 무엇일까요? 인코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 즉 이메일, 전화번호, 그리고 신상정보까지 삭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들은 여러 데이터 브로커들과 직접 협상해서 여러분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처리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유용한 서비스인데 여러분의 정보가 삭제되어 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메일이 더 이상 오지 않고 피싱 메일도 줄어들며 받는 전화도 줄어듭니다. 전반적으로 악의적인 활동, 사기, 표적 공격 같은 것들도 줄어듭니다. 인코니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들과 달리 여러분의 데이터를 재판매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비용이 들지만 제 코드를 사용하면 6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설명란, 채팅,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찾을 수 있고 게다가 채널도 지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찾지 못하면 귀찮게 할 수도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인코니가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입니다. 저는 이걸 사용하고 있고 제 번호와 이메일, 심지어 제 아내의 것도 사용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달 반 정도 사용한 후에는 더 이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레 모로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트럼프에게는 이 혼란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이런 멋진 명언까지 추가했습니다. 펜타곤이 쿠바에서 군사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들이 사실인가요? 쿠바가 다음인가요? 글쎄요, 군사행동의 정의에 따라 다릅니다. 베네수엘라, 이란일 수도 있나요? 네, 군사행동의 정의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그는 며칠 전 쿠바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정보에 따르면 쿠바와 관련해서 미국의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에게 쿠바에 대한 조치가 있냐고 직접적으로 물었더니 그는 군사행동의 정의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요. 이건 예전에 베네수엘라에 대해 내가 했던 말과 비슷한 헛소리죠. 자, 네가 알기로는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있는지 알아? 루비오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가 돌고 있었잖아. 당연히 그렇지. 쿠바는 트럼프에게 일종의 작은 베네수엘라야. 그가 정한 영역 안에 있다는 의미에서 그래.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즉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는 본질적으로 그의 독점적인 관할 구역이야. 쿠바는 공격하기 쉬운 정권이야. 미국의 테러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모든 미국 행정부에게 역사적인 상처일 뿐이야. 존 케네디 이후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모두 카스트로 체제, 즉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였고 지금은 포스트 카스트로 체제로 보고 있어. 어쨌든 쿠바에는 여전히 독재 정권이 있고 여전히 골칫거리이긴 하지만 위협은 아니야. 내 생각에 그는 선거 몇 주 전쯤에 쿠바 문제를 다룰 거야. 왜냐하면 쉽게 이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다루기 쉬워. 베네수엘라. 그리고 트럼프가 한 작전은 그걸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권이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베네수엘라 정권이 미국 자본주의가 내거는 거의 모든 경제적 요구에 굴복하고 있다고 해. 그리고 쿠바와도 비슷한 협상이 진행 중이야. 즉 미국이 쿠바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만약 네가 정권을 개방하고 인권을 위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반체제 인사 몇 명을 풀어주면 그건 그냥 부수적인 거지만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어. 후박의 미국인 수백만 명이 즉시 문제를 제기했지. 만약 정권이 무너진다면 피델 카스트로 시절에 쿠바에서 빼앗아간 재산을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이야. 하지만 내 생각에 이건 쉬운 작업이야. 군사 개입이 필요하지도 않고 이미 그 나라를 굶주리게 하고 있어.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유일하게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 작전은
러시아인들이 수행할 수 있었던 작전뿐입니다. 러시아인들과 중국인들 모두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쌀과 식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쿠바에서. 하지만 쿠바 정권은 협상 여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협상은 진행 중이고 누구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강경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어떤 형태로든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아메리카 대륙 밖에 전 세계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밤 아직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 반 전에 트럼프가 가자 지구를 재건해야 한다며 전 세계 수십 명의 정치인들을 소집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가자 지구는 신문에서 사라졌지만 그곳에 그대로 남아있고 레바논도 그대로 있고 우크라이나도 그대로 있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즉 스스로 초강대국임을 자처하는 나라의 세계적인 전선들입니다. 세계의 제국이란 거의 모든 전선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해결책도 없이 이건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럽연합과 이른바 적극적으로 나선 국가들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 말은 내 팔로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봤을 그 공격, 오늘 모스크바에서 온 그 맹렬한 공격, 이탈리아 총리를 향한 공격 말이야. 모스크바에서도 가장 적대적이지 않은 지도자조차도 변화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국내 시위자들도 느낍니다. 이것은 최근 며칠 사이에 인류를 대하는 입장을 바꿔야 했기 때문입니다. 천연바보, 인중된 멍청이. 조르조 부타멜로니. 전국 방송이야. 그렇지? 생각해봐. 이 사람. 그리고 그는 꽤 알려진 인물이야. 이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 왜냐고? 이탈리아어로 말하니까. 호모호수의 가장 아름다운 별장 중 하나가 있거든. 그가 도착해. 이런 인물들이지. 그렇지. 모스크바에서 온. 그 별장은 압류당했어. 그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 한 곳에서 이탈리아어를 배웠고, 이런 인물들 거의 모두가 본질적으로 자신들의 돈을 서방에 투자했지. 그리고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있어. 난 이것도 한 번도 이해 못했어. 나는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어. 러시아를 옹호하는 사람들 말이야. 알겠지? 심지어 경제학 교수들까지도 러시아를 옹호하는 걸 봤어. 그런데 돈 좀 벌면 저택은 여기서 짓지. 벤틀리를 사고 토스카나나 프랑스 같은 곳에 저택을 사지. 이런 데서 말이야. 가가우지아나 보리아지아에는 저택을 안 사지. 헝가리에는 누군가가 살 수도 있겠지. 가가우지아에서 건축 허가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 여러분이 가가우지아에서 뭔가를 지어보세요, 이거. 모스크바에서 온 공격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한 달 반 전에 모스크바에서 외무부 대변인실의 책임자가 공화국 대통령인 마타렐라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탈리아가 중간 규모의 나라, 중견국인 것은 사실이니 주의하세요. 하지만 이탈리아가 서방 내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많은 나라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오르반의 패배는 인구 1000만 명의 한 나라의 패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며칠 전에는 친러 성향의 주권주의자들이 불가리아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가리아와 헝가리를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헝가리는 미국의 마가 운동을 포함한 모든 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도 헝가리에 가서 일종의 헝가리를 만들라는 후한 대가가 붙은 초청이 도착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내부적, 더 나아가 서방 세계 전체의 내부적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서방, 우리가 자유주의 세계라고 부르는 곳에 대한 불안감은 워싱턴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와 베이징에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베이징이 이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인들처럼 이란인들을 똑같이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압수된 선박이 이중 용도의 물건을 운반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파울로에게 질문하기 전에 헝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헝가리에는 사실상 러시아어가 사용되는 마을 전체에 대한 보도가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마을 전체를 사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헝가리는 항상 비자와 입국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아주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했죠. 러시아인들은 당연히 돈을 가져오고, 그래서 이런 시기에도 헝가리를 통해 유럽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가까운 관계가 유지되어 온 겁니다. 게다가 유명한 미국의 3명의 대형 유튜버 스캔들 자금도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도록 돈을 받았던 겁니다. 우연히도 그 돈이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를 거쳐서 이동했죠. 가짜 헝가리 은행가와 함께 등등.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은행을 통한 자금 이동, 허가 절차 등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헝가리가 에너지 문제에서도 러시아와 항상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비오프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그 사람이 정말로 조종당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거칠고 저급한 공격을 시작한다면 이탈리아 쪽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은 냄새도 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탈리아 우파 내부에 약간의 혼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울로, 이 이야기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저는 솔로비오프가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누구를 공격하지? 라며 바로 멜로니를 공격한다고는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멜로니 정부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젤렌스키와 매우 가까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멜로니는 반다치, 살비니 등 자신의 그룹 내 구성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파울로,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지 않나요? 네, 하지만 제 답변은 어디다 지나 의견일 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시간에 모두 집에 있는 헝가리 인구가 950만 명입니다. 롬바르디아는 1050만 명입니다. 헝가리보다 100만 명이 더 많습니다. 롬바르디아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숫자에는 그만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러시아 텔레비전에서 한 행동은 자신들도 인정하지 않는, 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위치를 가진 나라, 즉 이탈리아를 상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일정 수준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이익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위치입니다. 리비아를 향해 이렇게 투영되어 있고 중앙 지중해에서 새로운 거점을 가지려 하며 이제 이집트와도 이렇게 가까워진 위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이렇습니다. 멜로니는 일주일 전에 젤렌스키를 만났고 헝가리에서 동맹을 이룬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신념을 표명했습니다. 멜로니가 이탈리아 정부와 의회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고 항상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변명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가 유럽 전체의 논의에 현실감을 더하는 요소이며 발트 국가나 폴란드처럼 사실을 꾸며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여러분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지만 집을 팔아서 도와드릴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이탈리아는 매우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의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욕을 먹지만, 하지만 천천히 20날쯤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다시 보면 이탈리아의 여러 정부가 제시한 많은 논거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논거들이 대체로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나요? 이제는 제가 나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혹시 1년 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요? 근데 미안한데 트럼프와의 결별은 왜였지? 그리고 젤렌스키가 만나는 시기도 그렇고 트럼프와의 결별이 있었지. 왜냐하면 멜로니조차도 트럼프는 우리가 아니라
트럼프가 우리와 결별한 거야. 우리는 서로 정말 아끼지만 우리는 교황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이건 예의의 문제이기도 하거든. 파올로, 무게감 측면에서 왜 그가 우리한테만 화를 내야 하지? 이탈리아한테. 우크라이나 지원 면에서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데 이런 형식적인 것들 빼고. 하지만 우리는 유럽의 여론 형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거든. 그리고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여기서 나는 내 생각을 말하는 거야. 증거는 없으니까 그냥 내 의견일 뿐이고 다른 사람 의견이랑 똑같이 가치가 있어. 확실히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는 덜 그렇지. 이렇게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친우크라이나적인 중도 우파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친우크라이나적이지 않은 중도 우파 세력을 돕는 거지. 그리고 또한 좌파 일부에게도 주세페는 그렇게 열정적이지도 않은데 그는 그걸 다른 이야기로 포장하지. 무기 대신 우리는 파네토네를 산다고 말이야. 뭐 제발요. 사실 우리도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우파 쪽,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친서방이고 친우크라이나인 그 부분의 힘을 약화시키고 다시 우파 쪽의 힘을 키우려고 한다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전히 승자가 될 수도 있죠. 살비니, 반나치, 콘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겁니다. 만약 그 전략이 성공하면 오르반보다 더한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오르반 전략을 따른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ENI의 사장일 때 말인가요? 저는 항상 헷갈리는데 데스칼치 말이죠. 그가 러시아산 석유를 사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기술자로서 그렇게 말한 거였습니다. 말발굽 이론 말하는 거지 아니에요, 파울로. 그러니까 극우 쪽 사람들이랑 대략 좌파 쪽 사람들이 우연히도 같은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도 러시아에서 다시 가스와 석유를 사는 걸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할 때, 왜냐하면 저 금발 남자가 일으킨 위기가 우리를 정말 힘든 상황에 몰아넣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데스칼치가 연설을 했던 것 같아요. 성을 잘못 말하진 않았길 바랍니다. 그는 정말로 한 나라의 에너지 분야 책임자로서 기술적으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에너지가 있는 곳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제가 모두 죽자고 할 수는 없죠. 그가 러시아에 가까이 가자고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정부는 생각해보겠다. 석탄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거나 불을 끌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라고 답하지 않고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탈리아 전체가 조금 완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함께 가져보세요. 여기는 헝가리가 아니고 인구가 950만 명이 아니며 헝가리의 경제도 아니고 스페인 경제의 2배 반이나 되는 경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치오가 교활한 작전을 펼쳤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멜로니가 이끄는 우파를 갖고 있는데 하지만 그 우파는 매우 친서방적이 되었고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멜로니는 젤렌스키와 함께 행진을 하고 더 이상 그들이 원래 다루던 주제들, 이를테면 이민 문제나 국내 치안 같은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인 우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강하게 반서방적이어야 합니다. 즉, 이탈리아를 나토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 빨간색과 검은색 진영 사람들이 말하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말했죠. 나토에서 나가자고. 즉 바나체가 더 우파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는 게다가 말도 안 되게 군대 출신이었어요. 나토 반대, 미국인 반대, 러시아 가스 찬성 등등. 그는 우파 중에서도 가장 강경하고 순수한 부분을 빼앗아 오죠. 그래서 아주 순수한 우파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멜로니는 약간 희석됐어요. 한편으로는 중류된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희석된 것처럼 행동했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당연히 오성운동, 슐라인 있죠. 슐라인은 한동안 콘테의 생각에 아주 가까웠다가 이제는 그 주변을 맴돌면서도 명확하게 뭔가를 말하지는 않아요. 지금 러시아 TV에서만 나오는 그 말들이 멜로니를 더 깎아내리기 위해 사용된다는 게 흥미롭네요. 바로 그게 이탈리아 극우와 그쪽 살비니, 콘테 등 이 정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솔로에게는 미안하지만
코모호수에 벨장이 있는 걸 보면 이탈리아인들과 조금이라도 대화를 나눴다면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그가 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우리 정부의 누구에 대해서든 나쁘게 말할 수 있지만 만약 네가 내 정부 수반을 조롱한다면 결국 내가 박수를 쳐주지는 않을 거야. 몇몇 흥분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이게 정답은 아니야. 하지만 그들은 이 길을 선택했어. 하지만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다지 세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진 않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트럼프는 그녀를 정치인으로 또 어떤 이는 장관으로 공격했어. 굳이 트집을 잡자는 건 아니야. 이해하기 어려워. 한편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에 대해 역사상 최초의 현대 공화국인데 그의 아내가 그를 뺨 때린다고 말하고 있어. 우리는 이 반엄 서커스 같은 상황에 있어. 결국 우리 본래의 차원으로 돌아가는 거지.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예의 바른.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서 미안해. 조금 더 예의 바르고 조금 더 영국적이고 조금 더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혹은 더 나은 시기에 이런 방식이 비즈니스의 본질이기도 한 다른 세계의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인에게 민소매 차림으로 다가가 보세요. 인도인이나 아랍인에게 바보처럼 행동해 보세요. 아라비아의 왕세자에 대해 내가 그를 내 엉덩이에 키스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고 해보세요. 아랍인은 맥주 한 잔 마시며 웃으면서 그런 말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20년을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면 바로 당신의 귀를 자를 것입니다. 정말로 상처를 줄 그 순간에요. 그리고 그는 이 시간을 진짜로 당신에게 상처를 줄 방법을 연구하면서 보냅니다. 지중해에 사는 우리는 서로를 잘 압니다. 이 욕조 같은 바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 북쪽에 있고 아랍인들은 그 남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서로를 압니다. 동쪽에는 터키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지역에서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싶다면 말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3000년간 살아왔습니다. 그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네치아는 전쟁 중에도 콘스탄티노플의 대사관을 유지할 수 있었고 아무도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고 행동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주제에서 벗어나 죄송합니다. 이란 관련해 미르코와 란차라 소식이 있고 이것이 배경 설정 이유입니다. 10번 철수가 2030년으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그걸 퇴역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퇴역시키지 마세요. 절대. 먼저, 더욱이, 언젠가는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탈리아 정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과는 맞지 않습니다. 유감이지만 모두가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정치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다니엘레.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해외에 있는 이탈리아인으로 살았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이탈리아는 정말 많은 다른 나라들보다 덜 나쁘게 이 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전통을 가진 나라들보다도요. 여러분이 국방부 장관 크로세토의 입장을 보면 그가 의회에 가서 연설을 했고 그 연설에 대해 야당의 일부조차도 그에게 동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태도는 중간 강국으로서의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동맹국과도 관계를 따져봐야 하는데 그 동맹국은 더 이상 우리의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과 동맹입니다.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우리의 동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헝가리에서 패배할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때 사실상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AfD예요. 독일에서는 프랑스에서는 르펜에게, 이탈리아에서는 바나치와 살비니에게, 영국에서는 타라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중간급 유럽 국가들보다 그나마 덜 나쁘게 돌아갑니다. 멜로니의 이관성은 정치적 호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멜로니는 야당일 때도 우크라이나 편이었고 지금 정부를 잡고 있을 때도 우크라이나 편입니다.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콘테가 총리였던 시절
워싱턴에서 콘테 정부는 더 이상 돈을 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미국에 주문된 F-35 전투기들을 그들은 뒤집으려 했고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정부에 있거나 야당에 있다고 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지만 며칠 전 파리에서 논의된 작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해군 이탈리아 기뢰 제거함은 보도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이 투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원 중 하나입니다. 이탈리아 해군은 규모는 작지만 실제로 런던에서도 이탈리아 해군이 군사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영국 해군보다 더 뛰어나며 영국 해군은 이제 영국 내에서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모스크바에서 온 공격은 멜로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당신이 방금 보여준 제목에서도 그렇습니다. 소콜리의 공격에서 두 번째로 멜로니는 트럼프를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멜로니가 트럼프를 배신했다고 불평합니다. 멜로니는 트럼프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럼 당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나라들이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누가 붕지에 몰려 있습니까? 지금 붕지에 몰린 쪽은 곤경에 빠진 주권주의 진영입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기억하시겠지만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카피티니 장군님, 6주째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것을 전쟁이라고 부를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4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를 전쟁이라 부르면 감옥에 가는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푸틴, 우리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3명이 위대한 제국들, 심지어 중국도 내부 시스템 문제와 군인들의 지속적인 축출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중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중국에도 큰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제 관점, 역사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지금 전후 역사에 곧바로 기록될 몇 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를린 장벽 위기나 소련 붕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소련 제국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80년 동안 세계를 어떻게든 유지해온 국제 질서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생각해보면 무엇일까요? 바로 80년 동안 타협 위에 세워져 있던 유엔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의 타협이었죠. 강대국들은 더 이상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략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di strategia, improvvisazione. 즉흥성 외에도 일부 관리들은 같은 임무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에게 휘둘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전략에 감탄합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입니다. 아무도 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비비는 거의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 몇 달 동안 그의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소란은 트럼프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들은 계속 자기 일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레바논과의 휴전도 방금 깨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중간에 뭔가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며칠 동안 이스라엘군에 의해 휴전이 위반되었고 오늘 헤즈볼라가 자신들이 발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스라엘이 휴전을 위반했다고 말할 것이고 다시 시작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계획을 계속하고 있고 세상의 소음도 이어집니다. 모두 트럼프에게 집중하는데 그는 확실히 완벽한 인물입니다. 만약 내가 혼란을 일으키고 트럼프 같은 동맹을 얻고 싶고 모든 책임이 그에게 돌아갈 걸 안다면 그냥 그를 자극하기만 해도 그는 혼자서 다 해버립니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면 그는 완벽한 동료입니다. 그는 항상 말이 바뀌니까요. 우리는 신문들처럼 하루 종일 그를 따라다니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끈질기게 그들의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란고원과 레바논 등에서 드루즈족 관련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실제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몬도신트는 항상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다시 꼼수를 부려 5번째로 휴전을 연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한 말을 지켜서 내일 다시 공격을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파울로. 그가 떠나든 합의를 하든 합의를 안 하든 어쨌든 우리에게 뭘 남겨줬죠? 2달간의 혼란인가요? 네, 하지만 그가 말했어요. 그들도 말했고 경제학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 미안해요.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위기가 몇 달, 예를 들어 2달처럼 한정된 기간 동안 지속된다면 고마워요. 정말 미안한데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어요. 이 위기가 2달간 지속된다면 가격 상승분은 1년 동안의 평균 석유 비용에 대해 2분의 12, 즉 6분의 1로 분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미 50일이 지났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일이 지뢰 제거까지 포함해서 대략 4달, 5달 정도 걸린다면 여기서는 진짜 체계적인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촉발되면 단순히 말한다고 해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해협은 열려 있습니다. 해협도 열려 있고 해협도 열려 있습니다. 정제 능력은 예전과 같고 운송 능력도 예전과 같으며 석유의 추출과 가공 능력도 예전과 같은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그리고 그동안 어떤 다른 가치 사슬들이 발전했고 앞으로도 살아남으려고 할까요? 이런 종류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또 어떤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을까요? 세계에서 위기 상황을 통제하거나 보장할 수 있는 강대국이 부재하다는 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를 평온하게 살게 해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어떤 군서 강국이 자기 해협을 차지하거나 자기 멋대로 행동해도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마음대로 할까요? 이런 점에서 다니엘레가 완전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거버넌스의 부재가 여기서 매우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중국식 거버넌스를 경험해보는 것뿐입니다. 러시아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은 비전이 없고 자신들이 맡은 임무에 비해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아직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게 되고 모두가 그들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된다면 그 음악이 모두에게 유쾌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리를 좋아해요. 파울로, 질문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연료 공급에 심각한 부족이 생기고 그로 인해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어떻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 것처럼 비축량은 짧고 전략적이며 1달에서 1달 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르조 알파라스가 맞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우디아라비아는 거의 모든, 즉 40%의 물동량을 사실상 홍해까지 가는 그 오일 파이프라인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아마 이 혼란이 계속된다면 자신들도 연결할 수 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조르조가 말했듯이 물동량이 이동하면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가 체계적으로 변하면 해결책을 찾게 되고 아무도 모든 것을 다시 반대편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마지막 자료 드리고 말씀 넘기겠습니다. 홍해 이야기인데 홍해를 도는 항로는 이제 66%만 회복됐었습니다. 34%는 영원히 사라졌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긴 항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인들이 내일이라도 후티에게 다시 발포하라고 다시 명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세요. 만약 코로나 이전에 이 질문을 받았다면 저는 답을 했을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약간의 의문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탈리아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정확히 지시받은 대로 행동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정부가 휘발유가 없고 모두가 하루에 한 번 미네스트로네를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은 사회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처럼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 사회가
리터당 5유로의 휘발유와 9유로의 샐러드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는 기근의 제도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기근이라는 단어조차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요? 우리는 에너지 공급이 일정한 가격대에서 변동하긴 하지만 하나의 재화로서 그리고 일정한 양으로서 보장된다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오는 것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일 때 그것은 나라의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리죠. 이탈리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모르겠어요. 마치 체념에서부터 만조니의 빵집 반란까지 갈 수 있겠죠? 모든 반응이 다 그럴듯할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려서 어쩔 수 없이 휘둘리는 거죠. 트럭 운전사가 내 트럭의 기름값이 800유로에서 1200유로로 올랐다고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가 800유로에서 1450유로로 올랐다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죠. 계속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슈퍼마켓에 가서 3유로 50센트 아래인 과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보통 3유로 50센트, 3유로 99센트, 3유로 80센트쯤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봄입니다. 한겨울이 아니잖아요. 이미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40일 전에 샀던 것과 같은 물건을 지금 사면 10유로, 15유로 더 쓰고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린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 머리 위에서 대륙 전체에서 벌어진 게임이었고 그 결과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 이탈리아 영사관에서 당신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밴스와 루비오가 합의하면 중간 선거 전에 25번째 수정헌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종류의 배신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신경 쓸 시간이 없었던 게 제가 그 사이에 수단과 라틴 아메리카에 관한 여러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트럼프가 교황을 공격한 일, 그건 도대체 뭐였죠? 그게 의미가 있었나요?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거죠?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째, 며칠 전부터 유명한 25조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즉, 본질적으로 국가 원수가 정신적으로 통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논의는 야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60년대 초반 공화국 대통령과 관련해서였죠. 제가 알기로는 세니 대통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틀렸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뇌졸중을 겪으셨죠. 아주 중요하고 긴장된 만남 이후였습니다. 거기에는 나중에 그의 후임자가 된 사람도 있었나요? 그리고 문제가 있었죠. 즉, 국가 원수가 사실상 통치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답은 논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밴스나 루비오가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할 용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도 요즘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트럼프를 지켜봐 왔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매우 신중한 편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 임기 때도 그가 러시아인들에게 협박당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스틸 보고서, 저는 그걸 다 읽어봤을 뿐만 아니라 런던에서 스틸도 직접 만났습니다. 스틸은 기억하시겠지만 영국 정보기관의 러시아 데스크 책임자였습니다. 제 생각에 스틸 보고서는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가 푸틴에게 협박을 받아서 신더 성향이라는 말은 한 번도 진지하게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기가 훨씬 더 심리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협박 때문이 아니라 마치 최근 이슈를 예로 들면 네타냐후가 앱스타인 스캔들 문제로 트럼프를 협박한다고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를 통치하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의회가 트럼프에게 미국 헌법에 따라 의회에서 토론을 요구할 용기조차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전쟁을 이미 벌이고 있는지 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전쟁이라고 부르면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작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오늘 밤 워싱턴에서 놀이되고 있는 진짜 문제이자 여러분께 생각해 보시라고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 셋 모두가 하고 있는 같은 생각에서 출발해서 말입니다. 즉 트럼프가 아무런 전략도 없이 곤경에 빠졌고 이제는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 워싱턴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트럼프는 기억하신다면 2018년에 오바마가 이란과 맺었던 2015년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저는 오바마와 네타냐후가 워싱턴에서 2,500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립했던 그 역사적인 순간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 오바마는 수많은 제한이 있는 타협을 지지했고 네타냐후는 아니요, 어떤 타협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최선의 시나리오에서 실제적인 위험은 무엇일까요? 트럼프가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나쁘다고 말했던 그 타협안을 다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남이 해놓은 타협안을 없는 건 쉽지만 직접 타협안을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건 쉽죠. 하지만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실제로 그는 이란인들과 함께 오바마가 했던 타협안을 다시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는 우리 좀 점검해보자고 했었죠. 내가 막아둔 수십억 달러 중 일부를 풀어줄게. 하지만 더 나쁜 조건이야. 왜냐하면 호르무즈 문제는 워싱턴에서도 공화당 일부에서도 그에게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예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뒀고 그때는 이란이 미국의 위협이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 너는 두 개의 전쟁을 마주하고 있어. 왜냐하면 미르코, 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한 달 전쯤 이야기했던 건데 네타냐후와 트럼프는 완전히 별개의 두 전쟁을 치르고 있어. 전략도 다르고 상대하는 민족도 다르고 그리고 카피티니 얘기로 돌아가자면 지리적 배경도 완전히 달라. 테헤란은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있고 미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 위협, 헤즈볼라의 북쪽에서의 공격, 우크라이나에서의 공격까지 있습니다. 레바논, 그리고 폭격을 가하는 후티들도 이 지역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그것도 문제야. 너는 두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야. 위험한 점은 트럼프가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생각에는 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서 몇 달 만에 해결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 그리고 이란인들과 타협을 해야 할 텐데 내 생각에는 이제 이란인들은 더 이상 아무런 양보를 할 이유가 없어. 그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야. 신뢰하지 않은 건 잘한 일이야. 오바마가 협정을 깬 이후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이 카다피에 대해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말이야. 미국 체제의 신뢰성 부족은 트럼프와 공화당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시작됐다는 걸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해. 민주당이야말로 가장 먼저 합의를 어긴 쪽이야. 그리고 국제적으로 제국처럼 행동하면서 네가 상대하는 사람이 아무리 작은 적수라도 이런 사례들 이후에 너를 신뢰하길 바랄 수는 없어. 그들은 너를 신뢰할 수 없어. 이게 많은 나라들이 핵폭탄을 원하는 이유야. 대한민국, 일본 등등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기 시작했어. 파울러, 결론을 네가 말해줘. 왜 많은 나라들이 그런 거야? 하지만 결론이요? 방금 댓글을 읽고 있었어요. 백악관에서 성명이 나온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연장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요. 이미 서명해뒀어요. 그건 확인된 내용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보시다시피 저는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면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면서 트럼프의 얼굴이 떠올라서 그렇게 확신이 들지는 않네요. 보통 사람은 24시간 더 줄 테니 뭔가 보내줘 라고 말하면 뭔가가 옵니다. 파울로, 나도 이 라이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나는 연장 안 할 거야 라고 했어. 내가 보여준 것들도 있고 라이브 시작 때부터였으니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야. 1시간 36분. 1시간 36분 만에 연장 없음. 라이브 끝날 때 연장. 그러니까 저는 내일 아침 아주 일찍 RAI에서 친절하게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께 인사드려야 해요.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그 불확실함은 제 것이 아니라 다니엘레의 것입니다. 다니엘레가 저보다 세상을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에서 읽는 불확실함이기도 해요. 여기 옆에 있는 이곳은 확신이 없는 세상이고 누구에게나 위험한 세상이에요. 누구에게나요. 왜냐하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 누가 동맹이고 누가 동맹이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미국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의 다음 적이 될 수도 있을까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파울로, 미안하지만 이 행성에서 하루하루도 아니고 한 시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세기 동안 1800년대 내내 그렇게 살아왔어요. 순수한 힘의 정치로 살아왔죠. 나는 무장하고 나는 더 큰 군대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폴레옹 이후로 만약 내가 더 이상 프랑스의 또 다른 제국 정복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면 내 군대를 키우고 내 해군을 키우고 뭐든지 크게 키우겠다는 생각이 생겼죠. 그 후로는 1차 세계대전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했고 그 다음에는 2차 세계대전이 이어졌죠. 오직 힘만으로 안심하려는 시스템은 효과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 대륙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힘은 효과가 있지만 그 힘은 양측 간의 타협 능력만큼 아니면 그보다 덜 신뢰할 수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트윗을 올렸다면 파울로 볼만했을 거야. 그래, 아니 그건 확실해.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과 후르쇼프 대통령이 미사일 위기 때 나눈 전화통화를 기억해봐.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사람들이 지나간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후르쇼프는 스탈린그라드에서 싸웠고 그러니까 전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지. 이 두 사람은 결국 전화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서로 속임수를 내세웠어.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내 국민을 대표해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저 나라의 대통령이고 내 국민을 대표해서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자존심 좀 낮추고 내 국민들 앞에서 망신당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한 발 물러설 테니까 너도 제발 터키에서 미사일 좀 빼줘. 안 그러면 이 모든 난리가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야. 서로 눈을 마주치며 약속을 지키던 그 세상은 사라졌어. 그러니까 네가 그걸 없애면 남는 건 두려움뿐이야. 더 이상 약속이 아니라 두려움이 남는 거지. 두려움은 나쁜 주원자야. 그는 이렇게 말했어. 나는 조지 마셜 원수의 말을 인사로 전하겠네. 마셜이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했던 말이지.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 그가 드와이트에게 이렇게 말했지. 정부란 영광이 아니야. 정부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조직된 고독이야. 그리고 그것은 정말 멋진 결정을 내리기 위해 조직된 고독이야. 마셜은 훌륭한 조직가였어. 그는 뛰어난 조직가였고 아이젠하워는 당시 미국인들에게 훌륭한 장군이자 대통령이었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그래. 개인적으로는 소박한 대통령이었지만 매우 상징적인 인물이었지. 정치적으로도 그렇지. 그리고 이는 투표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도 하나의 경고야. 부적절한 지도자와 수장을 선택하는 것은 모두에게 위험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 내가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건너의 한나라 국민의 선택이 여기 로마에서 내 장보기에 영향을 주고 일본의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고 인도네시아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겠어? 누군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는 책임 말이야.
이번에는 미국인들이 이 교훈을 꼭 배웠으면 해. 멍청이를 찾아서 버스 운전석에 앉히는 짓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야. 그런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아요. 아니요, 저는 파올로와 다니엘레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현 행정부가 위대한 소통보다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를 더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누가 더 죄책감을 느끼는지 보게 될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죄책감을 느낄 수 있을까? 유리, 네 생각엔 어때? 나도 죄책감을 느껴. 이 폭격기들을 멈추고 싶은 거야, 아니야? 그래, 나도 멈추고 싶어. 딱 그런 거 같아. 내일을 기대해보자. 누가 알겠어. 이제는 어차피. 오히려 자정이 되면 모든 게 다시 바뀔 테니까. 그래, 맞아.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좋은 밤 되세요. 금요일에는 란자라와 함께 기술 라이브로, 일요일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업데이트로 다시 만나요.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